2부에서는 모임 전에 익명으로 받은 사연을 가지고 가축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셜록 홈의 심리 상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이었고 특히 아버지가 매우 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와의 본격적인 갈등은 초등학교 4학년 말부터 시작됐고, 당시 저는 만화책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하고 급속히 만화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만화책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많이 보지 말라도 아니고 그냥 보지 말라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고, 주된 갈등 원인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첫 번째요. 일부. 이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성격 특성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되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도 되게 이런 같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계속 매를 맞고 저는 뭐 혁띠로 맞고 그랬었는데, 야구방망이로. 그렇죠. 저도 그때 부모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하면 첫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성질이 더럽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지. 왜요? 맞는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추론을 해요. 이게 이제 추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가 때렸다라는 거는 부모가 성질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맞는 사람을 왜 추론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웠으니까 자식을 때렸겠죠. 그런데 성질을 아버지한테 얻어맞더라도 굳이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아이는 얻어맞으면 행동을 자제를 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걸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아이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맞든 안 맞든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고집이 세다. 훌륭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심리학자의 추론. 근데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뭔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적어도 지가 원하는 거를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뭐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위험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벌써 저희 추리가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이 여성분은 어떤 사람이냐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프로파일만 딱 저는 보는 순간, 야, 이분 진짜 재밌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분하고는 내가 일로 만났을 때 이분은 진짜 그 일이 나하고 중요하면 이분은 진짜 나하고 엄청나게 괜찮은 동료가 될 수 있겠다. 그 대신에 이분은 자기가 그 일을 주도할 때 내가 옆에서 딴지 걸면 큰일 난다.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에이전트 만빵이거든요. 에이전트라는 성향의 사람은 WPI 성격 모델을 따르면 상당히 사람보다는 일단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과제를 수행할 때 누군가가 자기 과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할지 간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의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에너지를 쏟죠. 뭐 이쯤 되면 이분 상당히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어떤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분의 능력이 잘 발휘되느냐 안 발휘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보스가 인정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 폴골 날아요. 근데 보스가 네가 뭔데? 이부터 시작해가 네 일한 게 이게 뭐야? 이러면 완전히 날개 꺾인 상황이 돼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꺾였다라는 상황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배째라 이러면서 거의 사보타지하는 형태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타인 평가는 이분한테는 매뉴얼과 셀프가 높다라고 봐야 돼요. 바람게이죠. 타인 평가거든요. 매뉴얼과 셀프가 높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좀 답답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저기 보면 컬처가 바닥이에요. 저거는 이분이 자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일 자체는 거의 관성적인 수준에서 하지 이런 일을 보통 발로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쪽팔리지 않을 수준으로 그냥 일을 해나가는 수준이지 진짜 그 일에 자기의 혼을 담아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사는 게 지금 조금 재미가 없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하고 트러스가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일치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가 뭔가 조금 그렇다야 어떻게 상담 좀 받아봐라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 다를까 학교 다닐 때는 뭐 만화책 보지 말라, 학원 땡땡이 치지 말라, 남자애들이랑 놀러 다니지 말라 이 정도였는데 뭐 부모님하고 기억은 정말로 싸운 기억밖에 없고 엄마가 제 머리채와 몸을 쥐어 뜯었던 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체벌도 많이 당했는데 다른 것보다 우산으로 가슴을 밀면서 나가라고 했던 거 뺨이나 머리통을 맞았을 때 야 이건 거의 학대 수준에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딸을 부모가 이렇게까지 학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집이 되게 세. 그렇죠. 그 고집이 세다라고 해서 아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이는 꿋꿋하게 그거를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한 대 맞으면 막 이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엎어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뺨 한 대 맞아도 꼿꼿하게 한 대 더 때려 뭐 이런 심정은 있으니까 부모 입장은 때리면서도 걱정이 안 돼. 얘가 맞다가 죽을 생각도 안 들어. 이러면 제가 애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집도 세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꿋꿋한 의지를 가진 훌륭한 저는 이런 분 보면 존경스러워요. 특히 여성이 이렇다. 와. 그리고 중3 2학기 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붙더니 어하듯이 이러더니 내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생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부모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아버님께서 나기 전에 는 애가 걸러먹었어 하는데 왜 그런지 못하고 부모님이 오해하시는 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깍듯하고 분명한 매뉴얼이 높기 때문에 바른 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리는 존재, 특히 남자 아버지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벌레 씹듯한 느낌으로 대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본인은 그것이 아버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모든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 반항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권위적인 존재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인정하면 진짜 폭탄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해도 하는 사람이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독일 병정과 같은 로봇처럼 적진 앞으로 돌격, 내가 총알을 맞아도 나를 인정해주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분 아까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에이전트 만빵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 성향은 로맨과 에이전트예요.
로맨과 에이전트는, 로맨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적인 소녀와 같은 감성이 있는데, 에이전트는 독일 병정과 같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는 소녀가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혼자서 소총 들고 적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항상 제가 비유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에이전트가 만빵이 있는 게, 이 에이전트 성향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는데 재미 전혀 없는 컬처 바닥 수준까지 있고 에이전트 만빵으로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저와의 표면적인 갈등은 제가 고등학교에 지나가자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이 원하시던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아버지가 넌저시 권하던 법대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대 중반이 되는 무렵부터 부모님께서 여러 일을 겪으시면서 저희 가정에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처음엔 전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가족인 걸까요?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를 계기로 저와 부모님 사이는 서서히 괜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막내 동생과 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뭐 이야기는 부모님은 막내 동생은 다 이뻐해주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게으른 동생은 뭐라고 하려고도 안 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서 끝내는 일이 없어도 부모님은 애를 혼내지도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서 지내니까 내가 그 막내 동생한테 가시돋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동생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판단했고, 그리고 결론은 이상하게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단순히 적성이 안 맞아서 학교를 안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이제 동생은 학교 뭐 안 나가고 결국에는 제적당하고 뭐 소위 말해서 대학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뭐 동생 공부하는 거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이 도서관에 제발 가라고 동생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동생과 몸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역시 법 정신에 투철하신 분이죠. 가정폭력이 일어났지만은 동생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동생을 별로 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10살 가까이 많은 누나이고 일방적으로 힘이 센 애한테 밀쳐 넘어져 뭔가 상처까지 났는데, 저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정오심을 느꼈고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러시더군요. 네가 이렇게 지랄을 하니까 동생이 나한테 그랬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네가 그렇게 지랄을 했으니까 부모가 너를 때리고 했지. 이럴 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부모인가,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죠. 저한테 이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의사분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모는 나를 의대 보내가지고 돈 버는 앵벌이 시키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를 안 가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결국에 두들겨 맞다가 할 수 없이 억지로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신 후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불호의 사고가 생겨서 제가 집을 나가는 일은 결국 유야무야 되었고, 1년여가 지난 현재는 그때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 나보다 동생이 우선인 사람이다.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니 완전히 믿지 말아라. 맞는 생각인가요? 이상한 생각인가요? 네, 맞는 생각이에요.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이 결혼을 안 했으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남자는 평생 나를 믿고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겠죠. 그럼 그런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나를 믿고 지켜주는 남자.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을 텐데.
그렇죠.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을 텐데, 남동생 같은 인간은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에이전트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자기 일하듯이 대할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일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그 일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찾는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찾겠죠? 발로 찾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한 거, 그 증거를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도 가입했죠. 발로 찾는다는 거 아시겠죠? 진짜 결혼할 생각을 한다면 자기를 배신해도 좋다라고 진짜 네가 결혼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일이 너 인생을 만드는 만큼 중요하고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너 스스로를 진짜 투입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결과와 관계없이 저 남자라면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찾든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네가 나를 배신하든 뒤통수를 치든 내한테 들러붙은, 일단은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통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내가 아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당신은 적어도 어린 시절에 만화책 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부모가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더라도 하고 싶은 거는 굳이 꿋꿋하게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남자가 필요하고 그게 남편이 되고 남편이 내 살아가는데 확실하게 영양가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을 열심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지 않고 네가 네 사건을 한 10개 해결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뭐 같은 어깨에 있는 인간을 찾던 다른 어깨에 있는 인간을 찾던 찾아보면 있어요. 찍어요. 그때부터 그 인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어떤 분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이 찍고 그 사람을 자기 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찾아보기 시작하면 알겠지만은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메리트가 높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전국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겠지만은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남자들은 다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명한테 들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이 인터뷰 결과로 제가 봤더니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다라는 평균적인 룰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영양가 있는 남자를 진정으로 찾고 싶으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찾고, 그 다음에 뭐 영양가 있든 없든 그것도 있지만은 또 결혼이라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규범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로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기본적인 지금 매뉴얼이 만방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 괜찮은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하 남자는 안 보고 연상 남자를 보게 돼요. 이런 이제 조건들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될 때 많은 가설을 세워서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추리를 하는 것이 제가 상담을 하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걸 생생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결혼의 문제에 있었을 때 첫째, 본인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줄 남자,
그 남자를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한테 구하려면 첫째, 이분이 어떤 조건이면 그런 남자가 이분한테 나타날까요?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뭐 이 업무상으로 만나는 사람, 또 같은 변호사 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으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혼정보업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경험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떠나고 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인간을 만나면 그 인간들이 인간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룰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만 느끼나요? 저만 심리학자들을, 나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병에 시달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요, 다른 의사 만나면요, 다 저 의사는 돈만 밝히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만나면 다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나 결코 당사자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직업 윤리를 지킨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 아세요? 실제로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종에서 저 사람 진짜 괜찮다라는 거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조금만 지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분은 되게 결혼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할 때 학교 다닐 때는 가능성이 엄청 있고 좋은 일인데 막상 프랙티스를 하는 상황에 됐을 때는 찾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가서 찾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데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이 또 본질적인 문제를 또 안게 돼 있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분명히 원인은 저한테 있을 텐데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분이 생각하는 것, 이분은 지금 이제 심리 상태가 자책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에이전트가 자책 모드로 들어갔다는 건 이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자책 모드로 가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건 누구나 배우자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남자는 참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거라고 가정하죠. 근데 참 드물어요. 그러려면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그렇죠, 정확하게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은 그럴 만한 사람을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돼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내가 그런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제한할 것이냐, 글로벌까지 할 것이냐라는 생각부터 해야 돼요. 에이전트 성향이 이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이 그렇게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매뉴얼이 또 높으셔서 근데 굉장히 그런 막 모험적인 거보다 그렇죠.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거, 자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인식하기는커녕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는 문제는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규정하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않으면 자책하는 이 사고를 하고 이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심리 상담을 하는 저는
이분한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뭐라고 줍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인가요? 뭐 보수적이든 규범적이든 당신은 상당히 당신의 삶을 적극적이고 또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뚜렷하게 규정을 못합니다. 왜? 이미 당신은 집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사건이 생겨서 유야무야해서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이 매뉴얼적인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 에이전트와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특성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많은 사례들을 접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거나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잘해야 되고 점수를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공부를 재미있어서 즐기면서 공부는 거의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공부를 하면 거의 100점을 항상 맞고 A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동안이 엄청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항상 거의 강박적이고 결벽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자기를 살게 만드는데 항상 그거는 또 다른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참 삶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점점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목석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고 좀 더 자기 하는 일에서 더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그 일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장이 똑똑하고 강한 아가씨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이 강한 남자일까요? 흐리멍텅한 남자일까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안 좋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이 있고 잘난 남자가 매력을 느끼지 흐리멍텅한 남자는 그런 여자에서 매력을 못 느껴요. 무서워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미혼인 이유가 다 있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시면 상당히 웬만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참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그죠? 아니라고요? 아세요? 모르시죠? 예, 저도 그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두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국종 교수의 부인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고 그분을 진짜 거의 성인 반열에 올려놔서 집에 오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당신이 밖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잘 대우해 주겠죠. 예,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국종 교수님은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겠죠, 그죠? 예, 제가 이국종 이 교수님의 사모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은 네, 궁금하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어쩔 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전 상대를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엄청 좋아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좀 어린애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라는 게 몇 살인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이 나이라고 표현하는 건 20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30대 분이 사실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야 돼요.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진 과제는 뭔가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엄청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좋아하게 만들 때
만들 때 나의 과제가 완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적인 속성을 본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만드는 방식이 뭐라는 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세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저는 엄청나게 분명한 솔루션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잘. 아니 나도 몰라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저나 똑같아요. 본인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참 좋겠지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요? 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신뢰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훌륭한 지금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뢰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진짜 신뢰와 사랑의 에센스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뢰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만큼 저 사람은 나를 믿어야지 서로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아요. 신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또 믿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속이고 그래도 그 사람을 믿을 때 그것이 신뢰예요. 이게 제갈공명이 이 남만 오랑캐를 끊임없이 이 잡았다가 풀어줬을 때 왜 그랬어요? 쟤네들이 우리를 진짜 공격을 하지 않게 하려면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이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분이 간절히 바라는 신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줘서 생겨나는 신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한없는 신뢰를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신뢰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논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세요? 그래서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인간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내가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인간한테 내가 끊임없는 믿음을 주면 언젠가는 내가 그 인간을 좋아하는 이상으로 그 인간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그건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에이전트가 만방을 놓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과제라고 설정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이분이 가진 장점인 거죠. 이제 이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됐나요? 이분은 되게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방법론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지금 방법으로 자기 주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결혼정보회사야말로 가장 기회는 철저히 계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진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럼 이분이 실제로 제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아, 주변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처음에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어야 돼요. 그랬어야지 결혼정보업체에 내는 돈 10분의 1만 저한테 줘도 상담이 되는데 얼마나 웃겨요 지금. 아니 이 머리 좋다는 분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장사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들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본 거예요. 주변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넓혀라. 그리고 그걸 막연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차라리 리스트를 작성해라.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대한민국에서 결혼 안 하고 있는 남자 리스트를 내가 스스로 작성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나름대로 지가 잘난 남자일 거예요? 못난 남자일 거예요? 잘난 남자죠. 내가 알만한 리스트 찾으면 신문을 찾든지 잡지를 찾든지 온갖 걸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언급된 인간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쫙 잡아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명부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제가 이상한 짓을 지금 권하는 건가요?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호사 명부 보면 사진까지 있으니까 더 좋죠. 일단 인물상으로 자기가 괜찮은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인물 잘생긴 남자는 여자 대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대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잘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물을 보지 말고 일단 서치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은 있겠죠. 이분은 인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왜냐하면 로맨하고 에이전트 있는 분들은 인물 신경 쓰거든.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물 보고 하면 꼭 당해요, 이분은. 그리고 일단 인물 보고 만난 남자치고 말이 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꼭 저를 빗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쯤 이야기했으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이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축법이라는 거를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자기 거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실은 로스쿨에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교수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이 가축법에 의한 학습이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배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박사를 끝날 때까지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가 내가 배우지를 못한 걸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탐색을 했는데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면 이 가축법에 의한 사유를 각기 다른 직업 영역의 사람들이 많이 적용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드,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 혹시 보신 게 있으신다면요. 닥터 하우스가 사용하는 그 감별 진단이 바로 가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단이에요. 근데 의학에서는 너무나 그 부분이 어쩌면 참 일상적으로 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의사의 능력으로 인정되는데 한국에서의 이 법률 시장에서는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여러분한테도 엄청난 무기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